옛말에 자식 농사지어 노후 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자신의 노년을 오로지 핏줄에만 걸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9살의 김영자 씨입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지만 정작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그녀가 병상에서 들은 말은 돈이 아까워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아들 부부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음이 잿더미가 되어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싶다고 생각하던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들어와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그 불효막심한 자식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영자 씨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걸까요? 모든 것은 그날 밤 쏟아지던 폭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9입니다. 사람이 재수가 없으면 찬물을 마셔도 이가 시리다는 말을 예전에는 그저 흘려들었는데 늙고 병든 지금 제 인생에 이토록 사무치게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야간 청소 일을 하고 있었죠. 대걸레질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큰 바위로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기계음이 삐삐 울리고 있었고 희미한 시야 속으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미경이가 의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한 번도 따뜻하게 대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젊은 의사 선생님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차트를 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혈관 3개 중 2개가 막혔어요. 아주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서 혈관을 뚫어야 합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청구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돈이 얼마나 드나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당뇨가 있으셔서 혈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보험이 되는 일반 스텐트는 재발 확률이 높아요. 약물 방출 스텐트를 쓰셔야 하는데 이건 비급여라 비용이 좀 듭니다. 개당이 300만 원 하고 수술비랑 입원비까지 다 합치면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자마자 지훈이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미경이는 제가 듣고 있다는 건 안중에도 없는지 병상 바로 옆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500만 원? 장난해?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기로 했잖아. 여행사 비용도 다 냈고 다음 달 아파트 대출금에 애들 학원비는 어쩔 거야? 당장 융통할 현금이 어디 있어? 그녀는 지훈이의 팔을 꼬집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내일 모레 칠순이야. 온몸이 종합병원인데 이번에 살려놔도 어차피 집만 될 거 뻔하잖아. 앞으로 병수발은 누가 해? 우리 인생까지 다 망칠 셈이야? 이 돈 쓰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저는 누워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귓바퀴를 타고 흘러내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들에게 내 목숨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값을 따져야 하는 물건일 뿐이구나. 나를 살리는 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장사구나. 의사가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보호자분, 골든타임 놓칩니다. 더 지체하면 심장이 괴사해요. 어떤 걸로 하실 겁니까? 빨리 결정하고 서명하세요. 지훈이는 쭈뼛거리며 의사 앞으로 가더니 펜을 들고 수술 동의서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몇 초가 지나고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책감에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선생님, 저기 일단 약물로만 치료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돈 안 드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상의를 좀 더 해봐야 해서요. 의사가 답답한 마음에 마스크를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상이라뇨. 상의하다가 환자분 돌아가십니다. 친어머니시잖아요. 혈관이 꽉 막혔다니까요. 지훈이는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란 게 있잖아요. 만약 수술 안 하면 얼마나 버티실 수 있나요?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냐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아들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수술 동의서에 이름 석자 적는 걸 아까워하다니. 의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차트를 집어던지며 마지막 통첩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르.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또각또각 힘찬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우 눈을 뜨자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비서관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지훈이와 미경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지훈이의 손에서 펜과 동의서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수술 진행하세요. 최고급 스텐트로. 모든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합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저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그 남자의 얼굴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익숙한 눈매,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들어오면서 차가운 기운이 전신에 퍼졌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지며 아주 깊은 꿈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억지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그날 밤 빗물처럼 차갑게 밀려왔습니다. 8년 전의 일입니다. 남편이 폐암 말기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고 세상 무너질 듯 울었죠. 아버지, 걱정 말고 가세요. 제가 장남이잖아요. 이 집안 제가 책임질게요. 눈물을 훔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여왕처럼 모실게요. 절대 고생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강남 아파트는 제 명의로 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장가 갈 때 면도 서고 나중에 상속세도 아끼죠. 남편은 말을 못했지만 흐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듯했죠. 저는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유일한 내 핏줄인데 믿어야지 어쩌겠어. 아들 기 좀 살려주자는 마음에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났고 집은 아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악몽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이듬해 지훈이는 결혼했고 며느리 미경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예의를 갖추는 척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미경이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제가 만든 갈비찜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고기가 너무 기름져요. 이런 거 먹으면 암 걸려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쩝쩝 소리 좀 안 내시면 안 돼요? 비위 상해요. 저는 멍하니 밥그릇 든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이는 옆에서 밥만 퍼먹으며 모른 척 하더군요. 그 후 미경이는 아이를 갖겠다고 선언하며 집안 물건이 낡아서 세균이 많다느니 트집을 잡더니 제 방을 아기 방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아래 반지하 창고방 비어 있잖아요. 거기 칸막이 좀 치고 지내세요. 어차피 잠만 주무시는 건데 어디면 어때요? 애 낳으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쫓겨난 게 벌써 7년입니다. 그 집이라는 곳은 주차장 구석 반지하 창고에 합판 몇 개 대충 세워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햇빛도 안 들었죠. 여름엔 찜통 같고 겨울엔 냉골인데다 벽에는 항상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가끔 물이라도 한 잔 마시러 위층에 올라가려 하면 미경이는 인상을 쓰며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몸에서 나는 그 퀴퀴한 곰팡이 냄새 좀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소파 새로 산 최고급 가죽인데 냄새 배면 안 빠져요. 제 몸에서 나는 냄새는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노인 냄새였고 친아들에게 버림받아 쓰레기처럼 구석에 처박힌 멸시의 냄새였습니다. 제 연금 통장도 생활비 명목으로 며느리가 다 가져갔습니다. 생활비라도 보태고
그 차가운 창고방에 조금이라도 덜 있으려고 60이 넘은 나이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빌딩에서 야간 청소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5년 전 어느 태풍이 몰아치던 밤 저는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날은 초대형 태풍이 상륙한 날이었습니다. 밖은 비바람이 몰아쳐 창문이 깨질 듯 덜컹거렸고 지하철도 버스도 다 끊겨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구실에서 밤을 새울 생각으로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죠. 비상구 계단 쪽을 순찰하다가 억눌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한 젊은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흰색 셔츠는 비에 흠뻑 젖어 살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는 서류 가방 하나를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강도윤 사장을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제 손전등 불빛을 보더니 겁먹은 짐승처럼 더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총각, 비도 이렇게 오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저는 불빛이 눈에 부실까봐 얼른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고개만 푹 숙였는데 그때 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청소카트 아래칸에서 아직 먹지 못한 저녁밥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유통기한 임박한 돈가스 도시락이었습니다. 식어서 차가웠지만 굽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요.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어. 제가 도시락을 내밀자 그는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줌마, 아직 입도 안 된 거야.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배부터 채워야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더니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밥과 함께 삼켰습니다. 저는 옆 계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늑대처럼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총각, 젊은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러고 있어. 돈 문제라도 생겼어. 그는 밥 먹던 숟가락을 멈추더니 어깨를 더 심하게 떨었습니다. 돈 문제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낡아빠진 지갑을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5장, 5만 원. 이틀 뒤에 낼 공과금이자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보다도 어린 이 청년이 너무 안쓰러워. 저는 그 돈을 몽땅 꺼냈습니다. 자, 이거 받아. 저는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줌마도 가진 게 없어서 이것밖에 안 돼. 그래도 밥은 굶지 마. 오늘 밤은 어디 따뜻한 찜질방이라도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사 먹어. 그는 고개를 들어 제 손에 들린 꼬깃꼬깃한 지폐와 낡아서 해진 제 청소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댐이 무너진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에요, 흑. 아주머니, 이 돈은 못 받아요. 절대 안 돼요. 받아도 제가 억지로 손에 쥐어주자. 그는 목이 메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 죽으려고 했거든요.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컸어요. 빚지기 싫어서 죽어라 노력했고 3년 동안 잠도 안 자고 IT 회사를 키웠어요. 곧 상장도 앞두고 있었는데 그는 괴로운 듯 젖은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가장 믿었던 동업자 형이 회사 자금을 몽땅 들고 해외로 날랐어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다음 달 결혼하기로 했던 약혼녀는 가난한 건 싫다며 파혼하자입니다. 방금 반지도 택배로 보냈대요.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제 인생은 끝났어요. 아까부터 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다 끝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반지하 창고에 사는 저나 이 청년이나 우리는 모두 세상에 버림받은 채 폭우 속에 떨고 있는 다친 개미들 같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저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그의 젖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그까진 일로 죽어? 저 창밖 좀 봐.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쏟아져도 아침 되면 그쳐. 하늘이 문을 닫으면 창문이라도 열어주는 법이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 부모 없지? 아줌마도 남편 없고 아들놈은 나를 버려서 창고에 처박아 놨어. 누가 더 불쌍하냐? 그래도 아줌마는 살잖아. 청소하고 밥 먹고. 왜? 살아있으면 언젠가 볕들 날이 오니까. 저는 가방에서 낡은 3단 우산을 꺼냈습니다. 살대가 녹슨 검은 우산이었죠. 이거 가져가. 저는 우산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쓰고 당당하게 나가. 비 맞고 다니지 말고. 비 그치고 해 뜨면 옷 말리고 다시 시작해. 너처럼 독하게 산 놈은 뭘 해도 다시 일어날 거야. 정 살기 싫으면 오늘 밥값 갚는 셈 치고 나를 위해서 살아봐. 보란 듯이 성공해서 갚으러 와. 그는 우산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아까보다는 조금 덜 처져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5년 뒤 오늘 그 도시락과 낡은 우산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마취가 덜 깨 몽롱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거친 손을 따뜻하게 꼭 잡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수술 잘 됐습니다. 눈을 힘겹게 뜨자 5년 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중후해진.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은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정말 자네인가? 목이 메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 도윤입니다, 어머니. 강도윤 사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우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찾으려고 얼마나 헤맸는데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춥고 비참했던 밤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씨앗이 되었다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경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조잡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지훈이는 죄 지은 사람 마냥 쭈뼛거렸죠. 미경이는 강도윤 사장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이미 그가 누구인지 검색을 마친 눈치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도 못하더군요. 어머님, 깨어나셨네요? 아이고, 천만다행이에요. 미경이는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대충 내려놓더니 손을 비비며 강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현금이 좀 묶여 있어서 곤란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강도윤 사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경이의 아부를 무시하고 안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그는 만년필로 거침없이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수표 한 장을 찢어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 보였습니다. 여기 5억 원입니다. 강 사장의 차분한 목소리는 그들에겐 천둥소리와 같았을 겁니다. 지훈이와 미경이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어머니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요양과 간병이 필요해요. 이 5억 원은 간병비 겸 생활비로 드리는 겁니다. 두 분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면 이 돈은 두 분 것입니다. 5억.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이 저절로 뻗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강 사장은 손을 쓱 피했습니다. 비서가 즉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자택 간병 합의서에 서명하십시오. 앞으로 어머니께 최고의 식사와 환경을 제공하고 절대 구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지금 당장 돈을 드립니다. 미경이는 돈에 눈이 멀어 서류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낚아챘습니다. 당연하죠. 문제 없습니다. 대표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왕비마마처럼 모실게요. 지훈이도 얼른 옆에서 서명했습니다. 돈이 날아갈까봐 안달이 난 모습이었죠. 저는 누워서 그 꼴을 보며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제가 힘겹게 강 사장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안 돼. 저 돈 주면 안 돼. 저것들한테 들어가면 고기 던져준 게나 마찬가지야. 절대 못 돌려받아. 저는 정말 급했습니다. 저들은 5억을 받으면 저를 챙기기는커녕 자기들 사치하는데 다 쓸 게 뻔했으니까요. 강 사장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며느리 몰래 저에게만 보이게 윙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돈은 뜨거워서 쟤들은 못 잡아요. 이미 수표를 받아든 미경이는 종이에 키스까지 하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생명의 은인이세요. 강 사장은 그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명심하세요. 서명하신 대로 어머니 잘 모셔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불편해 하신다면, 아유, 그럴 리가요. 미경이가 가슴을 치며 장담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심장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강 사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5억 원은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저들의 효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줄 도구였죠.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5억 원은 지훈이 부부에게 로또나 다름없었습니다. 돈을 받은 다음 날 미경이의 SNS에는 새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주황색 에르메스 가방을 메고 치아가 다 보이게 웃고 있는 사진. 남편이 준 결혼 기념일 선물. 사랑해 여보. 플렉스. 행복.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은 할 텐데 돈이 손에 들어오자마자 흥청망청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훈이는 최신형 스마트폰에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엔 개기름이 흐르더군요. 엄마, 이거 봐. 폰 화질 죽이지. 내가 사진 많이 찍어줄게. 저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돈이 생기니 병원에 오는 태도가 좀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뼛속 깊은 귀찮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강 사장은 미국 출장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감시자가 사라지자 그들은 긴장을 풀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속이 안 좋아 죽이 먹고 싶어서 부탁했습니다. 지훈아, 병원 앞에 전복죽집 있던데 그것 좀 사다 주라. 소파에 누워 폰게임을 하던 미경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아유 어머님, 그 집 위생 별로래요. 줄도 길고 날도 더운데 사람 죽일 일 있어요? 그냥 병원 밥 드세요. 영양 균형 딱 잡혀 있는데 왜 유난이세요? 지훈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의사가 싱겁게 먹으라잖아. 그리고 병원비 비싼데 빨리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해요. 그게 우리도 편하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서 요양? 그 곰팡이 핀 반지하 창고로 다시 들어가란 소리였습니다. 5억이나 받았으면서 명품 가방 살 돈은 있고 죽 한 그릇 사올 정성은 없는 그들. 강 사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돈은 그들의 본성을 확인시켜준 돌멩이였고 그 돌멩이에 제 마지막 기대조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 제가 눈을 뜨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퇴원하자. 근데 그 전에 내가 정리할 게 하나 있다. 퇴원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병원 정문에는 지훈이의 낡은 승용차와 강 사장이 보낸 검은색 세단 행렬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화장을 고치며 제가 빨리 타기만을 기다리는 며느리와
짐 싣는 게 귀찮아 보이는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를 불러 공증까지 마친 친자 관계 단절 및 부양 포기 각서였습니다. 법적 효력을 떠나 의지를 보여주는 문서였죠. 박지훈, 짐을 싣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왜요? 빨리 타요. 여기 주차 오래 못해요. 나 너희 집으로 안 간다. 지훈이가 멈칫하더니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안 가면 어딜 가요? 엄마 노망 났어? 빨리 타라니까. 노망 안 났다. 저는 서류를 아들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오늘부로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내 생사. 이제 너희랑 상관없어. 강 사장이 준 돈 당장 돌려줘라. 지훈이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민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인연을 끊다니요? 그럼 강 대표님이 준 5억은요? 그건 간병비로 받은 건데 2년 끊었어도 이미 받은 거니까 못 돌려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불씨가 꺼졌습니다. 떠난다는 말에 왜요? 라고 묻거나 붙잡는 게 아니라 주머니 속에 돈부터 챙기는 가족. 저는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강도윤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 돈 떼먹고 무사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그들이 서명했던 합의서와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들고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합의서 제3조, 을은 갑의 어머니에게 최상의 주거 환경과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귀아들은 지난 한 달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태블릿 PC를 들어 보였습니다. 미경이가 죽 사오기를 거부하고 짜증내는 모습, 지훈이가 게임만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제5조의 의거 의무 불이행 시 원금 즉시 상환 및 위약금을 청구한다. 원금 5억 원에 위약금 2억 원, 총 7억 원입니다. 지금 즉시 상환하십시오. 뭐라고요? 미경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7억? 말도 안 돼. 그건 우리한테 준 거잖아. 준 거라고. 강 사장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받을 자격이나 있나. 지금 당장 입금 안 하면 사기죄 및 계약 위반으로 고소 들어갑니다. 전 재산 압류당하고 감방 가기 싫으면 토해내세요. 미경이는 악을 썼습니다. 배째, 돈 없어. 다 썼단 말이야. 우린 못 갚아. 그러더니 지훈이를 차에 밀어넣고 도망치듯 엑셀을 밟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차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쟤들 내가 알아. 저 돈 벌써 명품 사고 빚 갚는다고 다 썼을 거야. 절대 못 갚아. 강 사장은 차가우면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제 돈을 떼먹겠습니까? 쟤들, 제 발로 기어와서 빌게 만들 겁니다. 그 후 보름 동안 저는 강 사장이 마련해준 요양별장에서 지냈습니다. 아들 내외의 소식은 실시간 드라마처럼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지훈이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지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강 사장이 업계에 말 한마디를 하자 지훈이는 회사에서 횡령 및 업무 태만으로 감사를 받고 해고당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나서 제 취업도 막혔죠. 미경이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청담동 며느리 모임에 시어머니 학대하고 돈 뜯어냈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녀가 산 에르메스 가방이 짝퉁이라는 망신까지 당하며 쫓겨났습니다. 카드 정지, 아파트 경매 예고장, 빗발치는 소송 서류. 강 사장은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허영심을 떠받치던 기둥을 하나씩 뽑아버렸을 뿐입니다. 3개월 후
강 사장이 저를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았던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아파트였습니다. 여긴 강 사장은 5층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낡고 칙칙했던 집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원목 바닥과 고급 인테리어로 싹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저와 남편의 옛 사진이 걸려 있었죠. 강 사장은 등기 권리증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소유자, 김영자. 어머니, 걔들이 돈을 못 갚아서 결국 이 집을 경매에 내놨더라고요. 제가 낙찰받아서 어머니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이제 이 집은 어머니 거예요. 저는 빨간 등기 권리증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올 줄 알았던 내 집. 도윤아, 너 정말 바보다. 이 큰 돈을 안 아까워요. 강 사장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강 사장의 보살핌 덕분에 저는 허리도 펴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제 칠순 잔치는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생신이 아니에요. 김영자 여사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날이에요. 강 사장은 제 한복 옷고름을 매만져주며 웃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강 사장의 사업 파트너들과 공원에서 사귄 친구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케이크를 자르려는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비키라고. 우리 엄마야. 엄마 생일 축하해주러 왔다는데 왜 막아? 익숙하지만 끔찍한 목소리였습니다. 강 사장이 보안요원에게 눈짓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와 미경이가 굴러들어오듯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낡아빠진 양복에 머리는 떡져 있었고 미경이는 짙은 주름에 꼬질꼬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1년 만에 그들은 혹상 늙어 노숙자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제 모습을 보더니 질투와 탐욕이 뒤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레드카펫 위로 몸을 던지며 기어왔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진짜 죽지 못해 살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경이도 옆에서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흑흑,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지훈 씨 친아들이잖아요. 제발 집이라도 돌려주세요. 아니면 베란다에서라도 살게 해주세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핏줄인데 하며 동정어린 눈빛을 보내기도 했죠. 미경이는 그 분위기를 틈타 더 크게 울어젖혔습니다. 어머님, 너무 매정하세요.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자식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하다니 천벌 안 무서우세요. 저는 케이크 칼을 내려놓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매정하다? 그래, 오늘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계산 한번 제대로 해보자. 저는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지훈, 너 8년 전 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맹세했지? 나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진명이 넘겨주니까 어떻게 했냐? 나를 반지하 창고에 가두고 7년을 살게 했어. 그때 네 양심은 어디 있었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경이가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그건 인테리어 때문에 잠시 7년 동안 인테리어를 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미경, 너 내 몸에서 노인 냄새 난다고 밥상머리에 앉지도 못하게 했지? 내 연금 뺏어가서 명품 백 사고 나를 69에 남의 건물 화장실 청소하게 만들었어. 미경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응급실에서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의사가 수술비 5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너희가 뭐라 했어? 유럽 여행 가야 하니까 돈 아까우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고 했잖아.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고 며느리다. 500만 원 아까워서 어미 죽이려던 것들이 이제 내가 돈 있고 집 생기니까 엄마 소리가 나오냐.
저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5년 전 비 오는 날, 나는 낯선 청년에게 식은 도시락 하나랑 낡은 우산 하나 줬을 뿐이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걸 평생 기억하고 성공해서 나한테 집 사주고 친어머니처럼 모셔. 그런데 평생을 바쳐 키운 너는 나를 버렸어. 천벌?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비참한 꼴. 그게 바로 하늘이 내린 천벌이다. 지훈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미경이는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통쾌한 정의 구현에 대한 박수였죠. 강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보내. 보안 요원들이 짐짝처럼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엄마, 문이 닫히며 비명도 사라졌습니다. 강 사장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제 아무도 어머니 못 괴롭힙니다. 저는 창밖의 보름달을 보며 웃었습니다. 평생의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찾은 내 집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를 떱니다. 예전엔 창고 산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숨어 다녔지만 이젠 효자 양아들 뒀다며 다들 부러워합니다. 도윤이는 아무리 바빠도 주말마다 와서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갈비찜이 미슐랭 식당보다 맛있어요 라며 두 그릇씩 비우는 모습을 보면 빗속에서 도시락 먹던 그 청년이 겹쳐 보여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들 부부 소식은 끊겼습니다. 빚쟁이를 피해 지방 어디론가 숨어들었다는데 서로 탓하며 싸우느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미움도 없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이었을 뿐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니 먼지가 씻겨나가 더 깨끗해졌죠. 어느 주말 도윤이가 새까만 장우산을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태풍 온대요. 외출하실 때 쓰세요. 현관 신발장에는 제가 5년 전 그에게 줬던 녹슨 우산과 오늘 받은 새 우산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마치 낡고 병들었던 저와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아들처럼 말이죠. 이제 제 인생의 비는 그쳤습니다. 남은 날들은 전부 화창할 겁니다. 한하늘, 김영자 씨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핏줄보다 더 진한 인연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술비를 아까워하던 친자식과 도시락 하나를 평생의 은혜로 갚은 남의 자식.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영자 씨의 선행은 행복한 노후로 돌아왔고 아들의 탐욕은 파멸을 불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자 씨였다면 뒤늦게 무릎 꿇고 비는 아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사회적 사형을 선고받은 셈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견디다 못해 해외로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검진센터 근처를 지나다 퇴근하는 박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민우 얘기 들었어. 선자누님, 정말 대단해. 위험했지만 멋진 한방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난 간호사이기 이전에 엄마니까. 박 원장이 웃으며 가방에서 프린트된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올렸던 그 인터넷 글이었습니다. 이거 알아? 이 글 퍼지고 나서 우리 센터에 오는 젊은 예비 신부들이 부쩍 늘었어. 그리고 나한테 슬쩍 물어봐. 혹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기록 같은 것도 알 수 있나요? 라고. 물론 알려줄 순 없지만 예전처럼 그냥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주게 되더라고. 적어도 찜찜한 게 있으면
눈치라도 더 주려고 해. 박 원장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나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네들이죠. 시스템과 법규 안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지만 양심이라는 불씨는 끄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작은 고갯짓 하나, 익명의 글 하나가 모여서 또 다른 누군가의 딸을 지키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건배하자, 박 원장. 우리의 양심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해 카페를 나와 지은이의 학원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가 꼬마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가 건반을 잘못 누르자 지은이가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악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아. 그렇습니다. 악보를, 아니 실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온 힘을 다해 저 가식적인 가면을 찢어버린 것은 다음 세대의 딸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더 안전하게 속지 않고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딸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혼수이자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기 결혼의 늪에서 딸을 구해낸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 어떻게 보셨나요? 법은 때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너무 느리거나 불완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자님이었다면 의사의 그 작은 암시를 믿고 끝까지 파헤쳤을까요? 아니면 설마 하고 넘겼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친구나 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경각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